안녕하세요. EBS 입시 큐레이터 윤용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시계의 방 사장님 정재원입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능 보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 힘들었겠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독하느라 힘들었죠. 아, 저야 뭐 늘 하는 일이라. 오늘 브리핑하느라 힘드셨죠? 저는 뭐 항상 하는 일이라. 네, 어쨌든 여러분들 긴 시간을 준비를 했던 시험이고 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많은 위로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위로를 해야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결과하고 상관없이 내가 노력했던 것에 대한 토닥토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지금 막 눈물 흘리면서 이러고 있지 말고 토닥토닥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꼭 강조하고 싶고요.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나마 오늘 날씨가 날씨가 그래도 온화해서 오늘 보니까 수능인데 제가 수능 날 본 학생들 중에 반팔 입은 학생을 본 적이 있었나. 그러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반팔을 입고 등교를 해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네. 온화한 날씨는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은 끝났고 그 네. 선생님이 그 수험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 수능은 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 뒤에 펼쳐질 세상을 제대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번 2025 대수능을 입시를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죠? 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정재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 우리가 전반적으로 2025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옮길까요? 가서 예, 준비하시죠. 옮기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그러면 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입시라고 하는 것이 참 경쟁이죠. 결국에는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그 모집 인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숫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쟁인데 올해는 이제 어떤 경쟁을 보여줬는가 하면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은 전년도에 비해서 졸업생의 비중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졸업생의 숫자는 한 4천여 명 정도 증가를 했다. 근데 이 4천여 명의 증가의 학생들의 수준이 어떠냐가 아마 이번 수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재학생의 숫자는 그 자연 증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좀 더 학생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좀 몇 가지 우리 체크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이제 수능 끝나고 지금 현재 시간이 한 8시, 9시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좀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녁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좀 그 감정적인 부분도 이제 좀 정리가 됐을 텐데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 가채점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채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게 가채점이 됐든 나중에 실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든 간에 어쨌든 학생의 위치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채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채점은 그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수능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아마 탐구 과목까지 정답이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가채점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11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당장에 각 대학에서는 면접 또는 이제 논술 같은 전형이 실시가 되는데 이 전형에 내가 참여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게 돼요. 특히 이제 수능이 굉장히 잘 나왔다면 내가 지금 수시에 지원한 대학을 과연 전형을 보러 가는 것이 맞느냐, 또 반대로 수능 최저가 통과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지원한 대학에 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을 보다 보면은 그럼 예상되는 등급컷은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학생들이 고민이 될 텐데 예상 등급컷이 이제 다양한 입시기관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오는 등급컷은 그냥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예상.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맹신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데이터가 많이 누적돼서 큰 폭의 변화보다는 아주 작은 폭의
변화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1, 2점도 굉장히 크게 등급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등급을 무조건 끝까지 이 등급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등급 것은 맹신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 내가 지원한 대학의 수능 최저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너무 애매할 때가 있어요. 내가 채점한 것도 헷갈릴 수 있고 그다음에 예상 등급 것도 또 입시 기간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는 지원한 대학에 무조건 지원해서 가서 응시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험적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정시 전형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등급을 평상시에는 얘기 많이 하지만 이제 백분위 점수 같은 것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나다군에 어느 군에 또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도 이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점수 산출이 어딘가도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 12월 말이면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수시 2월 인원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고요. 혹시 수시나 정시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또 포기하지 마시고 추가 모집이라는 전형도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라. 이걸 좀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대학 입시에서만큼은 올해의 결과는 이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반성할 수 있는 건 반성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고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 뭐 혹시 다시 공부하더라도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만족한 그 대학이 나의 인생에 또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시 모집 일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수능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수능은 지금 끝났지만 12월 6일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진짜 성적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11월 30일까지의 학생들의 활동이 뭐 출결이라든가 여러 활동들이 있죠. 그런 활동들이 모두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그게 바로 11월 30일 기준으로 요 기간까지가 이제 기재가 돼서 대학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는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의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변화 중에 몇 가지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미 수시 때도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뭐 자유모집, 자율전공이라고 하죠. 전공 자율 선택제의 증가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정시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더 상위권 학생들은 좀 더 귀를 쫑긋 펴시고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동안에 이제 그 가군, 나군, 다군 중에 이 다군에서는 그 대학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다군의 대학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동안에 다군에서 모집을 하지 않았던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의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대학에서 특히 자유전공을 중심으로 해서 다군에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군이 과거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이제 학생들이 정시 대학을 고르려고 고민했다면 이제 다군까지도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 정시 모집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될 텐데요. 우선 절대적인 점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상향을 하면 무조건 안 되겠죠. 뭐 행운을 바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점수가 부족한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 상향, 우주 상향 이런 것들은 하시면 곤란하겠고요. 그리고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죠. 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의 이제 비율 같은 거 또는 또 반영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잘못 적용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탐과 가탐을 동시에 반영하는 공대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전공 자율
자율 선택제로도 상당히 많이 뽑기 때문에 전년도처럼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가 몇 점이면 간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과를 너무 맹신하거나 또 전년도 결과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모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모의 지원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모의 지원이고 참고 자료지 이것을 무조건 믿어가지고 이대로 쓴다. 이건 또 사실 곤란하거든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해석을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또 상담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원 당시에는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가군, 나군, 다군의 대학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고르실 때 여러 플랜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플랜이 A 플랜인데 내가 이 학과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여기 경쟁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이러면은 B 플랜, C 플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정시를 지원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그 정시와 관련된 부분들 또 수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기본적인 2025 입시 전형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이야기를 끝난 것 같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 터이니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따다다다 이제 기회가 왔다 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해당되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렇게 고민스러운 2025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올해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이에요. 결시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2만 명이 수능 원서를 접수를 했고 그 중에서 10% 정도 빠져서 오늘 수능을 1교시에 본 학생이 46만 2천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44만 명 정도를 본 거니까 실제로는 한 2만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1교시 인원이 2만 명이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비율만큼의 이제 상위권, 중상위권 그 비율이 그대로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2만 명의 뭐 상위권이 10%다 그러면 2천 명이 더 상위권이 2천 명이 더 늘어난 거고 중위권이 뭐 몇 명이다 그럼 또 그만큼의 비율만큼 늘어난 거기 때문에 정시 경쟁이 치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 그러니까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때 1번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1등급 숫자가 늘어나긴 해요. 그렇죠? 전년도에 한 17,000명이었고 올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니까 한 앞선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한 7개 정도의 쭉 평균을 내보면 국어의 1등급 비율이 대략 한 4.3%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계산하면 한 3,000명 정도가 늘어나기는 해요. 근데 2만 명의 수험생이 늘고 그중에 3,000명의 1등급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늘어나긴 할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영어가 전년도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거다. 근데 정시 인원은 좀 더 늘어났다라고 전제를 깔면 어쩔 수 없이 올해 정시의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정재원 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단 전년도의 입결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 들어온 걸 하나 해결해 봅시다. 쌤, 이번 수능은 작년보다 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난이도 어떠셨어요? 얘기가 있는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빨리. 팩트가 아니고 뭐 풀어봤어요? 한국사 빼고. 일단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난이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언론에서 난이도 뭐 얘기를 해요. 자, 기자들이 수능 문제 풀었을까요? 못 풀죠. 그렇죠. 예. 기자들이 수능 문제를 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이제 이야기들, 브리핑 자료들 이런 거 들으면서 이제 어떤 난이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수능을 푼 친구들은 이제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어려웠는데 왜 언론에서 TV에서 쉽다고 하지? 자, 이렇게 되면 괴리감이 생겨요. 고민도 많아지고. 그리고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잘 풀었던 친구들도 이게 내가 제대로 풀었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에 너무 빠져가지고 나만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면 이런 심리들이 발생하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난이도가 쉬워지면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난이도가 쉽다 난이도가 어렵다 이게 수능은 결국 그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어렵더라도 아무리 문제가 쉽더라도 남들이 잘하고 나도 잘하면 내 점수가 높게 안 나타나는 거고요. 남들이 많이 못했고 내가 조금 못했으면 또 점수가 확 올라서 나오게 되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 점수라는 제도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 난이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을 수능날 제대로 풀었다. 풀었다 못 풀었다 이런 정도로 한번 스스로에 대한 만족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게 정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재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대학, 유리한 학과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능이 쉽다 어렵다의 문제는 거시적인 관점의 이야기고요. 그 거시적인 관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입시하고 있는 거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상대적인 위치에 있느냐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전년도 수능보다는 쉬워요. 제가 방금 언론 브리핑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네. 전년도 수능보다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쉽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제 학생들마다 준비 상태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수시로인데 논술과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떡해요? 뭐 일단은 잘. 모든 네. 해결책은 잘. 잘이죠. 자,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논술 면접. 자, 그 논술 지원한 대학 면접에 지금 대상자가 돼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대학에 가고 싶죠. 그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셔야 됩니다. 간절하면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마음의 자세는 정말 내가 지원한 대학에 꼭 가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만큼 실전에 버금가는 노력과 훈련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대학별 기출문제 한 5년치, 자, 시간 별로 없습니다. 빠른 학교들은 내일 모레 당장 시험을 보고요. 좀 늦은 학교들은 이제 2주 정도 뒤에 11월 31일, 12월 1일 이때까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때까지 이제 기간이 한 보름쯤 남았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그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그 대학의 한 5년치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모범 정답도 반복해서 작성해보고 하면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면접도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즘에 다시 되묻는 면접이 제일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러면 그대로 묻습니다. 학생 양자 컴퓨터에 발표했다고 생기부에 써 있어요. 그대로 한번 어떻게 발표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요즘 그 면접의 또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생기부를 보면서 꼼꼼하게 나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잘 알고 있는 친구나 부모님께 한번 생기부 보고 나한테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속된 표현으로 빡세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양자 컴퓨터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면 떨어지는 학생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게 뭐죠? 자기 학생부에 적혀 있는 걸 몰라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면접을 이제 실제로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랑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대부분의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서류 기반 면접을 베이스로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학생부를 반드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나의 학생부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잡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기 학생부를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래야 자기 학생부를 모르면 답변을 할 수 없을 테고 그럼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확인 면접이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학생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학생부의 키워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논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막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과 학생들, 문과 학생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공계열 논술은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큰 고민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수능 수학하고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인문계열 논술 같은 경우는 본질이 이게 제시문 기반 면접이든 내지는 논술이든 베이스는 똑같거든요. 뭘 물어보냐면 고등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물어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난 분명히 공부했는데 잘 모르겠거든. 아까 양자 컴퓨터처럼 분명히 공부하고 자기가 기록까지 해놨는데 네, 발표까지 했어요. 발표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부한 내용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논술과 면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내가 어딘가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논술과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1번이에요. 내가 이거 어디선가 배웠다. 왜?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만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제시문 기반 면접 그리고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논술을 보러 오는 학생들은 여러분하고 지적 수준이 비슷해요. 이게 진짜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과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제시문을 봤잖아? 그럼 딱 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였냐면 느끼고 이거야! 라고 하는 거 그거 70%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쓰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거야?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돼요. 그 되짚어 보는 과정이 아까 정재원 쌤이 이야기하신 모범 답안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따라 적어보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그 대학이 요구하는 사고 패턴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사고 패턴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잘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 논술 가이드북 뒤에 보면 모범 맞아요. 답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00자 정도로 돼 있어요. 자, 내가 10번을 쓰면 10,000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과정에서 뭐 베껴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쭉 쓰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가 거구나 하고서 이게 탁 트이는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뺏겨 적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사고를 따라가는 생각 거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거 알고 있어. 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쓰기가 싫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학교 애들이 다 그러나 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 학교를 큰일 났다. 학교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자, 수시 내신 우상향 의미가 있나요? 정시로 빨리 트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시로 튼다는 개념이 뭔가요, 도대체? 정시파 파이터 하겠다라는 거죠. 난 모른다, 나는 정시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죠. 정시로 튼다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은 학생들의 이제 사고력을 이제 높여주고 그다음에 시험은 그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사고력이 올라갔는지를 이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수능은 사고력 시험이에요. 사고력. 생각하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논술 얘기하면서 윤영근 선생님께서 70%가 생각하는 것에서 좀 더 이제 확장을 하고 트는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고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좋아야 되는데 사고력이 완성되지 않으면 수능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빙고. 수많은 정시 파이터들은 정시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시와 싸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만 싸우는데 사고력이 늘지 않으니까 성적이 원하는 대로 오르지 않는데 이 친구들이 한 3수쯤 했을 때 탁 올라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해서 올랐을까요? 물론 많이 해서 올랐겠지만 그 사이에 자신의 사고력이 또 올라간 것도 너무 이유가 잔인한 거 아니에요? 3수까지 이야기하고. 근데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시의 비중을 두고 싶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의 비중을 두겠다라는 극단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나의 사고력을 넓히고 그다음에 나의 지식을 확장시키고 이것을 토대로 정시로 응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질문들을 할 때의 포커스는 뭐냐면 가장 저런 이제 우상향 내신 아니면 내신을 포기할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 학교에 정재원 쌤이 근무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내신 1.0, 1.5 받고 있는 아이들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보다 내신이 높은 학생들에서 아니 쟤는 공부 귀신이고 난 쟤를 따라잡을 자신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수능 모의고사 보면 성적을 얼마나 받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안 될 것 같고 얘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고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쟤들은 안 보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재수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되게 단순해요. 선생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하는 답변이 있어요. 뭡니까? 그 선생님 답변이 나한테 물으면 아니 이때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세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세뇌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루에 14시간 정도는 공부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정시에서 성공을 할 수 있어. 그럼 14시간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재수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공부해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주요 대학을 간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선호도 높은 대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재수생들의 비중이 70%, 80%예요. 그러니까 의학계열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80% 이상이 재수생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대학만 보더라도 75%를 훌쩍 넘어요. 왜? 14시간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내신을 준비한다면 내신이 어떻게 나올까요? 1.00. 완전히 초특급 1등급이 나오죠. AI 같은 대답이었는데 방금? 그렇게 14시간씩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좋아요. 어떻게... 일단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누군가가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하면 정시로 쉽게 갈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흔들리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선택했는데 중간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뭐 세계지리를 하는데 보니까 좀 쉬워 보여. 자, 근데 그 세계지리를 내가 바꿨어요. 근데 역시 또 하다 보니까 중간이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옆에 친구가 윤리와 사상을 하네. 그럼 나도 그게 더 쉬워 보여서 한다. 항상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과목이든 또는 생활이든 간에 굴곡이 있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야 할 것을 넘었을 때 그 다음에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시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14시간을 뭐 그 1초의 뭐 그 틀림도 없이 14시간 딱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오른다 안 오른다 이걸 떠나서 그 정도의 각오를 하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상징이 아닌데? 문과는 상징이 중요한 거예요. 예. 좋아요. 여러분 네. 그런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경쟁자들은 그 정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선명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자고. 마음가짐이 틀어지는 순간 끝나요. 근데 방금 그 학생처럼 내신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완전 대박이죠.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 더 우상향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제대로 된 입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얘기해요? 또 면접이에요? 잠깐만, 면접 아까 다 얘기해줬잖아. 전략이 있나 면접에? 자, 면접 전략. 하나만 더 이야기해 줍시다. 예. 좋아, 면접 전략에 대한 거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또 팁을 방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 윤윤구의 팁, 2번 정재원의 팁 이렇게 갑시다. 먼저 하십시오. 1번 이런 식으로 먼저로 던진다고? 먼저. 좋아요.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팁, 가장 중요한 팁 하나, 이제 웬만하면 방송에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팁인데, 여러분 면접은요, 왜 하게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니 왜 굳이 면접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글로 여러분들을 본 거잖아요. 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잘 적어 빨리.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줄 건지를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떨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줄 건지 그 역량에 대해서는 픽스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교수가 질문하는, 입학사정관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온 역량과 붙이는 과정이에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어떤 것도 외우지도 않고 가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면접은.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여줄 면접에서 강조하고 싶은 역량, 학생부라면 학생부에서 드러나는 역량 3가지, 4가지, 3가지, 4가지. 그 다음에 제시문이라면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역량 2가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 준비는 대략 하나당 40초 정도의 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하시면 완벽한 대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비슷한 거, 하나는 좀 살짝 이제 하나만 해요. 내용. 하나만 하기로 했잖아. 두 개 할게요. 두 개 할게. 아유 진짜. 예,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윤jun구 선생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맥락의 부분인데 결국 이제 면접에서는 이제 학생의 역량을 보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설명을 듣고 또는 글로써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품을 구입한다. 자, 그럴 때 실패 확률이 있죠. 분명히 있죠. 자, 지금 대학에서는 대학 입학 사정관들과 대학 교수들이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 즉 여러분에 대한 설명서 글을 하나 읽고 학생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내가 제대로 읽은 설명서인지 제대로 학생을 파악했는지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돼 있다. 그래서 그래 우리 과는 리더십이 탁월한 친구가 필요해. 학생을 1단계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은 면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리더십이 탁월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떤 활동했던 것들을 물어본다거나 당연히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시문 면접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인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문 논술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뚜렷한 정답은 없지만 근거와 결과, 인과가 명확한 것은 사실은 그게 정답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에 나의 생각과 면접관의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면접관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답을 할 때 내가 면접관이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확실한 근거를 판단해서 답을 하시면은 면접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수생인데 면접 때 교복 괜찮냐고 물어보잖아요. 제 수생은요 그 일반인이세요. 일반인 학생이 아니에요. 예. 이러지 맙시다 우리. 자, 그다음에 정시 가나다군에 다 적정으로서도 안전할까요? 적정 둘 하향 하나로 해야 할까요? 올해 꼭 가야 한답니다. 올해 꼭 가야 한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현재 학생의 점수가 앞으로 이제 성적이 나오겠지만 학생의 점수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냐 아니면 또 20%대의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냐 여기 이런 점수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상위 한 5% 왔다 갔다 하는 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제 가나군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번에 다군이 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이제 그 정도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 그 범위 안에서 다군이 많이 뽑으면 그 다군이 안정 적정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인 경우에는 또 다군이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서를 쓴다. 내가 이제 12월 31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를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하면 어쨌든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에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쓸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제일 1번 질문이 뭐냐면 재수할까 말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대학이 정확하게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저기 이제 학생이 질문 올린 것처럼 인지도 높은 대학에 성적 맞춘 것, 인지도 낮은 대학에 원하는 학과,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나는 이 대학을 간다, 안 간다, 내지는 재수를 한다, 안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선생님들이 권하는 전략은 1승 1무 1패예요. 그러니까
3번을 가나다군을 적고 가나다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한 번, 어쨌든 우리가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전략은 추가 합격이니까. 추가 합격은 신의 전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3번 가운데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는 상향, 하나는 적정, 하나는 하향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1승 1무 1패 전략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올해 이제 질문을 던진 학생처럼 나 오늘 반드시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면 3하향을 쓰는 게 맞죠. 3하향을 적정도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적정 하나에 하향 둘을 쓰는 게 맞아요. 그게 올해 반드시 간다는 전략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다군은 전년도에 성대가 다군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중앙대보다 경쟁률이 높아서 전체 다군 전체에서 46대 1인가의 경쟁률이 나왔단 말이죠. 올해 고대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고대 서강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고대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란 말이죠. 고대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 자유전공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A 대학 근처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전략 가운데 하나를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나다군에서 주력 전형을 하나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나의 주력 전형은 나군이다, 가군이다. 요거 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럼 주력 전형은 1승이에요. 내가 반드시 합격할 전형. 요걸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정해야 다른 군에서 내가 어떤 대학을 컨택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저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인지도 높은 대학이에요? 아니면 과에 맞춰서? 네, 저 질문이 사실은 이제 요즘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왜 인지도 높은 대학에 성적을 맞추는 것도 틀린 게 아니고 인지도는 낮지만 뭐 좋아하는 학과를 가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이제 가치관에 의한 거고 그 부분은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지금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좀 불편한 부분이 정재원 쌤이 허락해 주면 되잖아요. 둘 다 제가 괜찮아. 내가 뭔데 허락해? 내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정재원 쌤 진짜 훌륭하고 중요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이 학과를 간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여러분 요즘에는 대학을 하고 나면 복수전공, 다중전공 막 이렇게 해서 전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과를 가겠다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과를 가서 복수전공하고 다중전공하면 돼요. 조금 더 공부하면 되잖아요.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달래요. 인생 선배로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입시 전문가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은 다 똑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복수전공과 다중전공을 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처럼 이렇게 전공이 막혀있거나 다중전공이 막혀있거나 전공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게 이렇게 막혀있는 사회라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전공 전형이라든지 이런 전형들을 통해서 학과의 칸막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도 가능하면 복수전공, 다중전공을 수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서 학과가 문제라면 대학 가서 복수전공 하시면 돼요. 그게 얼마든지 열려있는 세상이니까. 인생 선배로서 현직 교사로서 입시 전문가로서 그럴 때는 이제 저런 걸 봐야죠. 그러니까 뭐 캠퍼스 간에 이제 문이과를 완전히 나눠서 하는 몇몇 대학들이 있어요. 자, 이런 대학들은 문과로 들어가서 공대 그 이중 전공 같은 거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또 현실적인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학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나도. 자, 이렇게 해서 얘기는 한참 할 게 많은 남았는데 시간은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 인사하시죠. 인생은 깁니다. 예, 수능은 짧습니다.
정말입니다. 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고요? 네, 아니, 여러분들의 이제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수능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저도 그때가 됐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냥 경험적으로 살아보니까 다르더라.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힘든 하나의 인생에서 첫 번째 가장 힘든 과정을 하나 거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을 열었을 때 더 멋진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안녕.